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경기 운영 방식이 특히나 이 게임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리버풀은 어떻게 경기를 운영했는지, 맨시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자리 정도 주목해봤는데요. 일단 코나테의 빈자리를 조고메즈가 대신 채웠고요. 잠깐 부상으로 빠졌었던 아놀드가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톱 자리에 누네스가 아닌 루이스 디아스가 서면서 디아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기대했던 슬롯입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크게 4자리 정도를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맨시티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뱅 디아스가 센터백 라인에 복귀했고요. 오히려 빌드업할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3선 자리로 내려와주면서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릴리시나 도쿠 대신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선발 자리를 차지했죠. 아마 펩 입장에서는 공을 잘 다루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리버풀의 압박을 벗겨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서프샤크에서 지원하는 VPN 서비스입니다. VPN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연결 국가를 원하는 국가로 설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보호하고 IP 제한을 우회하는 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등 컨텐츠를 보지 못해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서프샤크의 VPN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고속 서버를 사용해서 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0개 이상인 국가와 3000개 서버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국가에만 서비스하는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해외 여행하거나 카페 갈 때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가 있죠. 그때 저는 연결하면서도 내 정보가 새어나가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데요. 서프샤크는 와이파이도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그런 걱정을 없애줍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surfshark.com/itsa커로 들어가셔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4개월 무료 추가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좋았는데요. 30일 이내는 환불도 보장된다고 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경기 내부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버풀도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수행했거든요. 근데 양 팀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리버풀도 상대의 공 받아주는 선수인 베실바와 아칸지를 1차적으로 묶으려고 했고, 나머지 전방 3톱이 상대 센터백들을 잘 마크하면서 상대방의 롱킥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이렇게 나온 롱킥은 세컨볼 싸움에서 리버풀에게 상대가 안 됐죠. 이렇게 맨시티도 전방 압박할 기회가 있으면 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역시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흐라벤베르다 보니까 맨시티 역시 흐라벤베르를 1차적으로 견제했고요. 리버풀도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몰려서 롱킥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나가는 롱킥의 퀄리티가 리버풀이 더 좋았죠. 오른쪽 사이드백은 킥력 좋은 아놀드였고, 또 오른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공이 어렵게 오더라도 살라가 등을 지고 공을 지켜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리버풀이 맨시티에 비해서 전방 압박을 더 잘 풀어나왔죠. 또 오늘 원톱으로 투입된 디아즈가 전방 압박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조금 더 깊숙한 위치에 있는 디아즈가 공 가진 선수의 뒤쪽을 막고 앞쪽은 소보슬라이가 각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패스 방향을 강제하고 이 패스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흐라벤베르가 그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보슬라이 디아즈가 공을 한 번에 뺏지는 못해도 계속 공이 거칠게 나가도록 만들었고, 그것들이 맨시티가 빌드업 속도를 올릴 수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방 압박 구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득점의 차이를 만듭니다. 리버풀이 코너킥을 한 상황이고 맨시티가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라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가 가운데 쪽에 있었거든요. 이때 홀란드가 습관적인 압박을 출발하면서 아놀드가 중원에서 공을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원톱 공격수의 습관적인 압박이 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톱 공격수는 뒤쪽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같이 압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뛰면서 압박의 시작을 알려야 하죠. 그래야 맨투맨도 잘 들어가고 전체적인 수비 대형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 있는 공격수가 앞만 보고 습관적으로 압박을 해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맨시티는 하프라인 위쪽에 6명의 선수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6명의 맨시티 선수들이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센터백 라인도 이에 맞춰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전방 압박이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구멍만 있어도 상대방이 아주 넓은 공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죠. 어쨌든 아놀드가 이렇게 공을 잡고 돌아선 순간에 살라가 기가 막히게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여기서 아놀드의 미친 킥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살라의 개인 능력이 완전히 돋보였습니다. 살라가 이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거의 각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살라가 공을 잡으면서 계속 반대편을 보면서 침투할 선수가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포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슈팅처럼 강하게 빈 공간에 때려주죠. 공의 스피드가 빨라서 맨시티 수비수와 골키퍼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공이었고 학포는 파포스트 쪽으로 달려가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0 리버풀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히나 리버풀의 두 명의 마라토너 루이스 디아스와 소보슬라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앞쪽에서 미친듯이 뛰면서 맨시티의 패스각을 계속 줄여주고 전체적인 전방 압박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전방 압박이라는 게 공격수한텐 되게 싫은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게 공을 실제적으로 뺏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내가 공을 뺏을 수 없음에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슬롯 감독의 요구를 잘 수행했고 그것들이 전체적인 판을 리버풀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오늘 맨시티 선수들의 움직임도 좀 아쉬웠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미드필더가 줄 데가 없습니다. 3선에서 공을 잡았을 때 양쪽으로 벌려주면서 리버풀의 수비폭을 조금 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면서 맨시티의 전진 패스각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전반전은 비슷한 흐름으로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서며 종료됩니다. 전반전의 통계만 봐도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슈팅 10대1, 유효 슈팅 4대0, XG 값은 맨시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리버풀은 1득점이 아쉬울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진행됩니다. 리버풀의 전방 압박은 후반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리버풀이 기회만 나면 상대 골키퍼까지 압박을 했던 것과 달리 후반전엔 일단 상대의 3선인 아칸지와 베실바만 묶자라는 마인드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디아스와 소보슬라이가 마라토너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90분 내내 강하게 압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후반전에는 리버풀의 압박 강도를 영리하게 조절하는 아르네 슬롯 감독입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당연히 가운데 공 받아주는 선수들이 막혔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돌려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이드에 공이 들어왔을 때 리버풀 선수들의 압박이 시작되죠. 전반전에는 앞쪽에 있는 마라토너 2명이 많이 뛰어줬지만 후반전에는 맨시티를 더 안으로 끌어들여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대신 체력을 사용해줬던 겁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에는 체력을 강하게 쓰는 선수들이 달랐고 압박이 일어나는 위치는 달라졌지만 압박의 강도는 변하지 않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양팀의 골키퍼의 볼 처리 방식도 달랐는데요. 맨시티는 전방 압박이 들어올 때 오르테가가 그래도 좀 짧은 패스를 연결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면 리버풀은 상대방이 전방 압박이 들어왔을 때 켈러우가 안전한 패스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련 없이 롱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방 지역에서 공 뺏겨서 위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볼 처리의 차이가 또다시 한번 득점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켈러우가 이렇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맨시티였다면 앞쪽에 있는 흐라웬베르나 메갈리스터에게 연결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켈러우는 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쪽에 공을 떨궈주고요. 이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았고 디아스를 누네스가 바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소유권을 잃게 만들죠. 그리고 이걸 워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데 또 이 공을 디아즈가 압박해서 뺏어냅니다. 벗겨내도 계속 나오는 리버풀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디아즈가 여기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이 공을 살라가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맨시티는 후반전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도 여러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반전을 노렸습니다. 도쿠, 그릴리시, 사비뉴, 더브라이너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투자했지만 리버풀에게는 반다이크가 있었죠. 반다이크가 안쪽으로 올라오는 크로스의 수비 길목에 항상 서 있으면서 공을 안정적으로 걷어냈고요. 대인 수비 역시 모자란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은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경기 리버풀이 여러 가지 잘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보면 첫 번째, 소보슬라이와 디아즈의 선발 선택입니다. 소보슬라이 대신에 커티스 존스를 기용할 수도 있었고 디아즈 대신에 누네즈를 기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두 명의 마라토너를 기용해서 경기 중앙부터 좌우까지 모두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이 맨시티를 강하게 눌러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완급 조절까지 하면서 완벽한 운영 능력을 보여줬던 슬롯입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오늘 골키퍼를 오르테가로 변경한 것,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 후벤 디아스가 돌아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로드리, 코바치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원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아칸지 베실바로 새로운 판을 짜보려고 했지만 리버풀이 워낙 경기를 잘한 탓에 반전을 일으키지 못했죠.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리버풀과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맨시티. 과연 양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